다음은 시클셀 아네미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클이라고 하는 것은 낫이라는 뜻입니다. 낫. 우리가 벼베는 낫이 있죠. 낫 모양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한국말로 얘기하면 겸상적혈구 빈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입니다.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유전적으로 헤모글로빈의 사슬, 폴리펩티드죠. 이런 사슬이 유전적 변형이 일어나서 적혈구의 모양이 정상 적혈구는 이와 같이 동그란 모양의 이런 원반 모양의 적혈구인데 이 시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난 모양의 적혈구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적혈구가 제 기능을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적도 또는 지중해 또는 미국 흑인에게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임상 증상을 살펴볼까요? 자, 임상 증상을 보게 되면 난 모양의 적혈구가, 자, 아래 그림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모양의 적혈구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 난 모양의 적혈구가 흘리면서 혈관의 폐쇄를 갖고 오게 됩니다. 정상 적혈구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쭉 흘러가는 거에 비해서 난 모양의 적혈도에 이렇게 쌓여서 폐쇄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폐쇄가 일어나면 이쪽은 혈액 공급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국소적 허혈, 이스케미아가 나타나고 경색, 인팍이 되겠죠. 이쪽 부분의 조직은 전부 인팍, 그러니까 이스케미아가 오면서 인팍, 그러니까 경색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경색이 일어난 부분은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급성 증상으로는 시클셀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4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혈관 폐쇄 위기입니다. 바저 오클루시브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혈관이 이렇게 폐쇄가 일어나서 폐색 증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통증, 그 다음에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괴사가 일어난다던가 결국 기관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동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서요. 비장 분리 위기라고 해서 스플래닉 시큐레이션 크라이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시쿼스트레이션입니다. 혈액이 비장에 갑자기 몰리게 되면서 전신으로는 절혈량증, 즉 몸으로 가야 되는 혈량이 전부 비장으로 몰리게 해서 비장은 우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장 경색이 일어나고 비장 경색으로 인해서 또 통증이 또 재발되고 그래서 통증으로 인해서 결국은 비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비장을 잘라내는 스플레넥토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장은 인체 내에서 감염을 갖다가 예방시켜주는 그 면역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장 절제술을 했을 경우에는 감염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클셀 아네미아인 경우에 이렇게 대부분이 폐렴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남성의 경우는 42세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의 경우는 48세 정도에서 짧은 인생을 바치게 되는데 이렇게 감염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재생불량성 위기, 그래서 에이플라스틱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보바이러스에 의해서 주로 유발이 되는 것인데요. 이 파보바이러스에 의해서 RBC 생산량이 감소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RBC 생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수혈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용혈 과다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몰라이틱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시클셀 이렇게 남 모양으로 된 거는 용혈도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용혈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RBC가 급격하게 파괴가 돼서 헤모글로빈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빈혈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수혈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클셀 아네미아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결국 RBC의 그 양이라든가 여기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발초 도말 검사를 통해서 모양이 정상적인 모양인지 또는 남 모양의 모양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헤모글로빈 양이 어쩌나 그리고 가족력 이것이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가족력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상적혈구 빈혈의 치료 및 간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겸상적혈구 질환은 상염색체 열성 유전질환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유전질환이기 때문에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혈구화 예방. 겸상혈구화라고 하는 것은 시클셀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났다든가 감염이 생겼다든가 또는 에시도시스 산증이 발생된다든가 또는 탈수로 인해서 수분의 성분이 끈끈해진다든가 조이는 옷을 입는다든가 추운 곳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시클, 즉 남 모양의 셀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적게 해주는 그리고 산소 소모량을 적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겸상혈구화를 예방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적절한 휴식을 많이 취하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분한 수분 공급을 통해서 혈액이 너무 끈끈해진다든가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고 또 전해질 공급을 통해 갖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오 체크를 해준다든가 또는 엘렉트로라이트 즉 전해질을 확인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겸상적혈구 위기, 시클셀 크라이시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플린의 그런 우려이라든가 경색이 올 수 있어서 스플레넥토미 비장 절제술을 했을 경우에 감염의 위기가 더 크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이 항생제를 페니실린 같은 것을 적절하게 투여해서 감염으로부터 병이 생기지 않도록 또는 예방적으로 이렇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색으로 인한 통증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브루펜이라든가 아세토아미노펜, 코카인이라든가 몰핀 통해서 충분히 통증을 조절해 줄 수 있는데 특히 PCA, 페이션트 컨트롤드 아날제시아가는 자가 조절 통증 조절기죠. 이것을 이용해서 통증을 조절해 줘야 되겠고 특히 열찜질을 했을 경우 핫팩 같은 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이 통증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되는데요. 냉찜질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냉찜질을 했을 경우는 겸상혈구화가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또 겸상적혈구 위기의 또 대처 방법으로는 수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랜스퓨전은 이 겸상적혈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혈액 자체를 바꿔주는 교환 수혈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빈혈이라든가 또는 혈액의 점성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트랜스퓨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상적혈구 치료 중에 많은 부분이 수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수혈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혈 시 부작용 점검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지지 및 유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다음 아이를 가질 때 어떨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족은 자신의 자녀가 치명적일 수 있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서로 얘기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에이플라스틱 아네미아라고 하는 것이죠. 병태 생리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혈액은 어디서 만들어지죠? 네, 골수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이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하는 것은 골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골수에서 우리가 혈액을 만드는 즉 RBC를 만드는데 RBC가 부족하게 되고 WBC를 만들어내는데 WBC가 부족하고 플레이트리트를 만들어내는데 플레이트리트가 부족하고 이 세 가지의 혈구가 전부 다 부족하게 생기는 팬사이토페니아라고 해요. 팬이라고 하는 거는 범 전체란 얘기고 사이토는 셀이죠. 그래서 페니아는 부족이기 때문에 범혈구 감소증이죠. 범혈구 감소증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RBC가 부족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죠? 빈혈이 나타나죠. WBC가 부족하면 감염이 생기고 플레이트리트가 부족하면 블리딩 텐던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발생 빈도는 100몇 명당 2명 내지 3명 정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타나는데 선천성인 경우에는 주로 유전적인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재생불량성 빈혈로 뺑코니 아네미아라고 얘기하고요. 후천성인 경우에는 이유가 특별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특발성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약물이라든가 독성 물질에 노출이 됐다든가 방사선에 노출이 되었다든가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도 후천적으로 에이플라스틱 아네미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근처에서 에이플라스틱 아네미아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임상 증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RBC가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 WBC가 부족해서 생기는 감염, 그 다음에 이 빈혈과 감염과 그다음에 플레이틀리트가 부족해서 생기는 출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색소 과다 침체기라든가 골격 이상이라든가 또는 생식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진단은 일단 이 세 가지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임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CBC 검사를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부족한 결과가 나타나고요. 가장 확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본메로 바이옵시입니다. 골수 검사를 했을 경우에 에이플라스틱 아네미아의 그런 특징적인 이 세 가지가 다 부족하고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선천성인 경우에는 염색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면역 억제 요법이 있습니다. 항흉선 세포 글로불린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엔티사이모사이트 글로불린을 투여함으로 해서 골수가 억압되는, 즉 이 세 가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골수 이식입니다. 골수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인데요. 이 골수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HLA 타입을 갖다가 일치된 사람을 찾아서 이런 사람들을 도너죠. 이런 공여자를 찾아갖고 골수 이식을 했을 경우에는 예후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호는 백혈병 환아 간호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는 20세 미만 중 골수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82%에서 생존을 하기 때문에 골수 이식이 주요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